저는 그날 500만 원이 아니라 10년을 잃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장인어른 칠순잔치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그 밤, 처남이 떨리는 손으로 건네준 메모 한 장이 제 결혼 생활 10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메모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10년 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단 한 번도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처가 재산을 싹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처갓집이나 시댁 경조사에 혼자 큰 돈을 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오래오래 잘 살고 싶었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딱 그날 밤 전까지는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10년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처남이 건네준 메모 한 장이 어떻게 저를 바꿔놓았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처가 재산을 정리했는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쪼들리지도 않는 딱 평균쯤 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혼자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었고 아내와 둘이서 차근차근 살림을 늘려왔습니다. 처음부터 처가에 잘 보이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가가 편해야 아내가 편하고 아내가 편해야 집이 편하다는 걸 결혼 전부터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는 항상 처가를 먼저 챙겼고 장인어른 생신이나 장모님 생신에는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알뜰하고 소박했고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당신이 우리 집에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하는 게 맞는 일이라는 확인을 받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장인어른 환갑 때 제가 비용을 대겠다고 했을 때도, 처가 사촌 결혼식 축의금을 제가 냈을 때도, 심지어 장모님이 허리 수술을 받으셨을 때 병원비를 제가 보탰을 때도 아내는 항상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 그 말에는 고맙다는 감정도 미안하다는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어조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그냥 넘겼어요. 집안 문화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장인어른은 겉으로는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사위한테 먼저 뭘 요구하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무언가를 드릴 때마다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제 기억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장모님은 반대로 굉장히 다정한 분이셨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뭔가 해드리면 어머, 우리 사위 최고야라며 크게 좋아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정함이 점점 요구의 형태로 바뀌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사위가 잘해주니까 이번에도 부탁해도 되겠지라는 말을 슬쩍슬쩍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제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저한테 살갑게 대한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대놓고 불편한 내색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늘 거기 있었습니다. 명절에 오면 밥 먹고 가고 경조사에 오면 앉아있다 가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조용함이 사실은 무관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처남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5살 어렸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를 미안함을 눈빛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처가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혼자 뭔가를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저한테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사람도 처남이 유일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면서 진짜 형처럼 대해줬어요. 지금도 그 사람한테는 고맙습니다. 그 메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10년을 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칠순잔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처가 경조사에 돈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칠순을 맞으신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기뻤어요. 크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잔치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잔치 2달 전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아내에게 전화를 하셨고 아내가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있잖아. 아버지 칠순 잔치 말인데. 응, 어떻게 할 거야? 식당 빌려서 하려고. 친척들도 오시고 아버지 친구분들도 오실 거라 좀 크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자 아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번 내주면 안 될까? 민준이는 지금 형편이 좀 어렵고 지은이는 요즘 씀씀이가 커서 빠듯하대. 저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50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크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칠순인데 사위로서 한번 크게 해드리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단번에요. 아내 얼굴이 환해졌고 그날 밤 장모님께 전화해서 우리 남편이 하겠대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방밖까지 들렸습니다. 장모님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 우리 사위 진짜 최고다. 그 말이 그날은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잔치 준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챙겼습니다. 식당 섭외도 제가 발로 뛰었고 현수막 문구도 제가 잡았고 꽃 장식 업체도 제가 알아봤어요. 아내는 우리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장모님이 결정하신 건 메뉴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제 몫이었어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잔치를 잘 치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저는 식당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식당 문을 열었고 테이블 배치를 다시 잡고 업체 사람들과 동선을 맞추고 주차 안내 문구를 직접 붙였습니다. 등이 땀으로 다 젖을 즈음에 처가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제, 그리고 처남이 함께 들어왔는데 장인어른은 들어오시자마자 상석에 앉으셨고 장모님은 지인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제는 핸드폰을 보며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도 곧 도착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친척 어른들 사이로 들어가더니 제 옆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잔치 내내 혼자 입구에서 손님을 맞았고 음식이 늦게 나오면 주방에 직접 들어가 확인했고 어르신들 자리를 채워드리며 돌아다녔어요. 처남만 중간중간 제 옆에 와서 거들었습니다. 형, 저쪽 테이블 음료 떨어졌어요. 형, 저 어르신 부축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처남이 그렇게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그날 잔치를 어떻게든 끝낼 수 있었어요. 고마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처남이 제 옆을 지키는 게 미안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게 미안함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잔치가 마무리될 즈음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축의금 봉투는 장인어른이 직접 거두셨어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당연히 장인어른이 챙기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봉투가 꽤 많이 쌓였습니다. 가득 찬 봉투 바구니를 장인어른이 직접 들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시는 걸 봤는데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정리를 시작할 즈음 장인어른이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수고했네. 한마디 하시고는 코트를 집어드셨어요. 장모님도 피곤하다며 지인분과 먼저 나가셨고 처제는 나 약속 있어라며 핸드폰을 보면서 문을 나섰습니다. 아내도 나 너무 피곤해. 먼저 갈게. 정리는 업체 사람들이 하잖아라며 가방을 챙겼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래,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업체 사람들과 마지막 정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몸이 무거웠고 다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잘 해드린 것 같았거든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잠깐만요. 처남이었어요. 숨을 약간 고르면서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의 처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처남이 주차장 구석으로 저를 데려가면서 주변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코트 안주머니에서 접힌 메모 한 장을 꺼냈어요. 두 손으로 건네더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오늘 우리 집에서 형 몰래 뽑아간 돈이에요. 처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건네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저는 분명히 봤어요. 평소에 그렇게 차분하던 사람이 그날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받아들면서 잠깐 처남 얼굴을 쳐다봤어요. 눈을 못 마주치더군요. 천천히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글씨였어요. 처남이 직접 쓴 글씨였는데 글자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썼거나 쓰면서 손이 떨렸거나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종이 위에는 몇 줄의 숫자와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읽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 있는데 뇌가 그걸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씩 천천히. 읽을수록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짧아졌고 입이 말랐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잔치 축의금 총액 약 38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장인모, 장모모, 처제 몫으로 나눈 금액이 각각 적혀 있었어요. 합산하면 딱 380만 원이었습니다.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셋이서 나눈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처남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처남이 입술을 한번 깨물고 나서 말했어요. 오늘 잔치 끝나고 아버지가 봉투 들고 화장실 가셨잖아요.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거기서 셋이서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다들 저한테 그냥 나가 있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긴 했는데 봉투 안에서 나온 숫자를 제가 봤거든요. 형이 500만 원을 낸 건데 축의금은 처가 식구들이 다 가져간 거잖아요. 형은 500만 원을 낸 게 아니라 처가 식구들한테 880만 원을 드린 거예요. 880만 원. 그 숫자가 귀로 들어와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500만 원은 잔치 비용으로 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잔치에 온 손님들이 낸 축의금 380만 원은 처가 식구들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잔치를 빌미로 제가 500만 원을 냈고 거기에 축의금 380만 원까지 얹어서 처가 식구 셋이 나눠 가진 거였어요.
처남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 그리고 이게 오늘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처남이 긴 숨을 한 번 내쉬고 나서 결혼 후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오래 담아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요. 아버지 환갑 때 제가 냈던 비용, 그때도 축의금은 처가에서 나눠 가졌다고 했습니다. 명절마다 제가 드렸던 용돈은 집안회의 때 아버지 통장으로 합산됐다고 했어요. 처가 사촌 결혼식 때 제가 냈던 축의금도 장모님 수술비로 보탰던 돈도 처가에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되갚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도요. 저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어디서부터 화를 내야 할지 몰랐어요. 장인어른한테 화가 났고 장모님한테도 화가 났고 처제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아내한테 화가 났어요. 혹시 누나도 알고 있었어? 처남이 대답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어요. 형, 누나가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가슴 한가운데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는데 이상하게 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한테 이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오래 고민했어요. 처남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을 이었어요. 근데 저는 형이 맞다고 생각해요. 형이 우리 가족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10년 동안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처남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처남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족을 고발하면서 스스로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였어요. 고마워.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남이 코트 주머니에서 두 번째 메모를 꺼냈어요. 첫 번째 메모보다 종이가 더 구겨져 있었습니다. 오래 접어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았어요. 이건 제가 기억나는 것만 적어본 건데요. 두 번째 메모를 펼쳤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제가 처가에 쓴 금액을 처남이 기억나는 것만 추려서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항목마다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갑 비용, 명절 용돈, 각종 경조사, 수술비, 생활비 보조, 숫자들을 눈으로 훑어내려가면서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맨 아래에 처남이 줄을 그어 합산해 놓은 숫자가 있었어요.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1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남과 헤어지고 혼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바깥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앞 유리로 비껴 들어오고 있었고 엔진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5분이었는지 30분이었는지 두 장의 메모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다는 감각보다 텅 비어 있다는 감각이 더 컸어요. 10년 동안 채워왔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밑빠진 독이었다는 걸 그 차 안에서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기억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어요. 결혼 첫 해 명절에 처가에서 용돈을 드리면서 장인어른이 말없이 받으시던 모습, 장모님이 수술 받으시던 날 병원에서 밤을 새우던 일, 처사촌 결혼식 날 축의금 봉투를 쓰면서 금액을 2번 고쳐 적던 일, 그 기억들이 하나씩 다시 보이는데 이번에는 처음 그 기억들을 만들 때와 다른 색으로 보였습니다.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제 자신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남이 한 말이 다시 귓속에서 울렸어요. 누나가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 10년을 잃은 사람이 하룻밤 분노로 움직이면 잃은 것만 남고 찾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메모 2장을 코트 안주머니에 접어 넣었습니다. 엔진을 켰어요. 집으로 가는 30분 내내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정렬됐어요. 얼마를 잃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냉정함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 차가움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더니 짧게 말했어요. 왔어? 늦었네. 밥은? 됐어. 코트를 벗어걸고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내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화면에서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아내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있잖아.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잔치 축의금 얼마나 나왔어?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0.5초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0.5초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시선을 살짝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챙기셨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서 메모 2장을 꺼내 아내 무릎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아내가 메모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종이 2장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내는 2번째 메모까지 읽고 나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도 거의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오늘 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야. 아내가 메모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한 거야. 나는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를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처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모를 때 하는 얼굴과 알면서 모르는 척할 때 하는 얼굴이 다르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겠어.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서 할게.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제 얼굴에서 뭔가를 읽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 내역서, 처가와 관련된 지출 영수증, 부동산 계약서, 공동투자 관련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숫자들이 이번에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증거로 읽혔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어요.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10년치 숫자들을 하나씩 다시 정리했습니다. 울면서 하는 복수가 아니라 통장을 보면서 하는 복수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진 채로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문자를 보내는 게 미안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볼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결혼 후 처가와 관련된 지출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항목을 나누고 날짜를 맞추고 금액을 확인하면서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물을 마시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기척이 났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고 침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계속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 정리가 끝났습니다. 10년치 지출 내역이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종이 5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숫자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보인다는 감각이 더 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변호사였어요. 새벽 문자를 보고 일찍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은데. 아침에 만나서 얘기할게. 서류 좀 들고 갈게. 알겠어. 8시에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었어요. 침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열지 않았어요. 현관을 나서면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변호사 친구 사무실에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어요. 정리해간 서류를 하나씩 펼쳐놓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억울한 건 맞아. 근데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해야 해. 친구가 짚어준 순서는 명확했어요. 첫째, 처가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투자건을 즉시 해지 통보할 것. 제 자금이 묶여 있었는데 그 돈이 처가 생활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서류에서 확인됐습니다. 둘째, 장인어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내용 증명을 발송할 것. 구두로 빌려줬던 돈이었는데 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서 증거가 됐어요. 셋째,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친구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3통 와 있었어요. 장모님 2통, 아내 1통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웠어. 너는 잘못 없어. 처남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형, 미안해요. 그 문자를 보는데 그날 처음으로 눈이 뜨거워졌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라탔어요. 그날 오후 공동투자해지 통보서가 처가로 발송됐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장인어른 앞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됐어요. 처가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전화를 했고 처제가 문자를 보냈고 장인어른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왜 이러느냐, 집안 망신이다. 다 같이 얘기하자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전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수신 차단했어요. 아내는 그날 저녁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열어줬어요. 아내가 들어와서 제 앞에 앉았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당황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것인지.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는 잠깐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 알아서 하는 거야. 아내가 목소리를 높이려다가 멈췄어요. 제 얼굴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분노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냉정함은 협상이 되지 않거든요. 아내가 더 말을 잇지 못하는 동안 저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내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읽어봐. 아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꺼내 펼쳐보더니 손에서 종이가 흘러내릴 것처럼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이혼 관련 서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문을 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나도 천천히 생각할게. 지금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는 건 모든 일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혼 절차는 변호사 친구와 함께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고 장인어른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처가에서 오는 연락은 여전히 차단 중이에요. 아내와는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다른 방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500만 원 때문에 10년 결혼 생활을 흔드는 게 맞냐고, 처가 식구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문제는 5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진심으로 한 것들이 그쪽에서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는 것.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따뜻함이 아니라 계산으로 받아졌다는 것. 그게 문제였어요. 칠순잔치 그날 밤 처남이 건네준 메모 2장은 500만 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처남과는 지금도 가끔 연락합니다. 며칠 전에도 짧게 문자가 왔어요. 형, 밥 한 번 먹어요.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일에서 제가 잃은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사람 하나는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게 이상하게 작은 위로가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제 사연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갓집이든 시댁이든 내가 진심을 다해 대했는데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계에 지쳐 있는 분들이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걸 10년 만에 깨달은 저도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조금 더 일찍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읽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각자 혼자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라지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혼 서류를 아내 앞에 꺼내놓은 그날 밤 이후 아내가 보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10년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에서 처남이 건네준 메모 2장 덕분에 10년 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저를 되찾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